이 신탁은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유언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과 관련해서 소유권을 분할할 수 있느냐, 분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소유권에 대해 잠깐 보면요. 소유권은 결국 우리 인류가 해낸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 유래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최고의 원리입니다. 그죠? 사적 자치는 그냥 이거죠. 내 거 내 마음대로, 내 거가 재산이 되었던, 이념이 되었던, 사상이 되었던, 내 거 내 마음대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자치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이 돼야죠.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이 돼야 되고, 이 사유재산 제도 인정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소유권은요, 우리 민법 2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개를 끄집어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소유권은 우리가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사용, 수익, 처분권은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권능. 엄격히 말하면 권능인데, 사용권, 수익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민법 212조에 보면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게 토지잖아요. 토지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 경우에 따라서 뭐 농토 같으면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도 밑에 많이 내려가겠죠. 위에도 마찬가지고. 요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입니다. 정당한 이익. 사회적으로 결국 판사가 판단하겠죠.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소유권에 틈이 있을 수는 없죠. 전면적 지배, 즉 포괄성이죠. 완전히 그 재산을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전면적 지배, 포괄성,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그 자리에 깔고 있는 그 점유권이잖아요. 소유권은 잠깐 누가 가지고 갔던, 뭐 또 내가 멀리 떨어져 있던, 항상 내 소유권은 관념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걸 관념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항구성,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 상속인이 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소유권은 그렇게 해서 신성불가침의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또 탄력성, 뭐 남한테 갔다가 결국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혼일성이라고 있습니다. 혼일성은 이제 이렇게 혼일성 이렇게 쓰는데,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권리가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돼 있는 거, 이런 게 혼합돼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도 분리하면 분리가 되겠지만 이 소유권은 여러 가지 권리가 하나가 묶여져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지 분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배치된 다른 권리가 있으면 그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혼일성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소유권입니다. 그죠? 소유권. 근데 자가 이 토지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가 상속을 받았어요. 이 토지를 통으로 다. 그러면 이 자는 소유권자이면서 저당권자잖아요. 이 두 개가 소유권의 혼일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있을 필요가 없죠. 원래는 아버지 토지에 내가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상속해서 아버지 땅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저당권자가 될 일이 없는 거죠. 소유권의 혼일성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아들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3자 A라는 사람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상속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자기
소유권자이면서 저당권자인데 밑에 있는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의 원칙이죠. 저당권끼리. 독일은 순위 확장의 원칙입니다. 근데 순위 승진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올라가게 돼요. 아들이 저당권 설정할 때는 소유권이 막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들이 저당할 때는 10억을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들 저당권 이게 최고액이 5억이란 말이에요. 피담보 채무 채권 최고액이 5억이면은 이 2번이 들어올 때는 5억 담보같이 5억을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1번이 선순위니까. 그런데 이 저당권이 혼동회에서 상속을 받았죠. 그러면 같은 소유권자가 되면 혼동회에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 혼동 소멸되면 이번 저당권 1번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번이 A의 저당권이 굉장히 유리해지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민법 체계상으로는요 공동소유라고 있습니다. 공동소유가 있는데 공동소유에는 우리 많이 보는 것 중에 공유, 그죠? 그다음에 합유, 그다음에 총유 이 세 가지를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합유, 총유는 합유는 조합인 경우고 총유는 그 교회나 종중재산 이런 걸 말하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배우자, 또 아들, 딸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법정 상속분을 따지면 1.5, 1,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환산을 하면 7분의 3, 그죠? 7분의 2, 여기도 7분의 2 이렇게 환산이 돼서 가지고 있나? 이게 다 공유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하나인데 이게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거니까 소유권 하나지만 그 소유권 행사를 7분의 3, 7분의 이렇게 나누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유 제도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유 지분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게 답니다. 현재 우리 법 체계상으로는 7분의 2 가진 사람은 7분의 3 가진 사람과 항상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행사할 때마다 이게 각각 다 7분의 2씩만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이어받아 치면은 배우자가 7분의 3이면 7분의 3 정도 이 정도 가져가고 또 이 정도 가져가서 이게 7분의 3, 이건 7분의 2, 이거 7분의 2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배우자, 자녀가 다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씩 가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7분의 3, 7분의 2 다 세 사람 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쪼개면 기퉁이 조금 쪼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분으로 이 소유권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양적 분할이라고 그래요. 양적 분할이다. 소유권의 양적 분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이가 나쁘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공유 지분은 그냥 팔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동의 안 받고도 자기만에 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지분만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잘 안 해주죠. 왜냐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A라는 다른 제3자에 넘긴다 하더라도 채권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양적 분할의 한계가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보세요. 민법 211조에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쪼개보자는 거죠. 이거는 양적 분할인데 질적 분할, 즉 기능적 분할. 이거 권능이니까 권능적 분할이 가능할까? 소유권의 질적 분할이 가능한가요? 소유권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현재 법제상 우리 대륙법계상으로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 공유지분은 등기도 되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해놓으면 되니까 뭐 괜찮죠. 근데 소유권을 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으로 나누어서 등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등기가 되어 있지도 않고 공시방법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기능적 분할이 과연 그러면 필요한가? 필요하죠. 유언을 남길 때 배우자
이 자녀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이 법정 상속분인데,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다 하더라도 양적 분할을 해서 나눠주게 되잖아. 유언을 해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하다못해, 토지는 가백에, 가게는 딸에게 나누어주는 것까지 가능한데, 이거를 어떤 거를 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 나누어서 주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적 분할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신탁입니다. 이게 신탁이에요. 자, 봅시다. 위탁자 있죠? 위탁자 있고 수탁자가 있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랑 다 계약을 해놓고 있고, 이 계약해가지고 이게 사용권 수익권 나눠준다 해서 위탁자 살아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서 소유권이 수탁자에 넘어가고 수탁자가 받은 소유권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A, B, C에게. 이 지정은 수익자 지정은 위탁자가 하겠죠. 그죠?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신탁이라는 겁니다. 그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탁 계약에 의해서 지분을 줄 수도 있죠. 지분으로만 줄 거를 등기를 하면 되는데 수탁자를 통해 신탁으로 갈 일은 없죠. 소유권에 대해서 기능적 분할, 질적 분할을 해서 주려고 할 때 그때는 신탁이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상가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건물을 위탁자가 보니까 자기도 이제 얼마 살 것 같지 않고 해서 자녀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A는 배우자고 이거는 아들이고 요거는 딸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우선 내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수익권을,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임대료 수익권을 배우자가 갖고, 그 다음에 딸에게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부터, 배우자 사망하면 이제 수익자가 없어지잖아요. 딸에게 사용권을 넘기는 거예요. 뭐, 임대 한 사람 다 내보내고, 딸이 어떤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까 딸에게 사용권을 주고, 그리고 그 10년 후에는 아들에게 이 처분권을 넘긴다. 이렇게 이게 신탁 계약의 내용을 집어넣어 놓으면 신탁 계약 그 자체가 신탁문부에 등재가 돼서 등기가 되고, 그죠? 수탁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의 기능적 분할을 통해서 법률 수요자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는 것, 그러한 제도가 신탁이라는 것. 이 신탁은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유언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의 개념과 그 다음에 질적 분할, 양적 분할을 나누어서, 양적 분할은 지금 우리 법적에 할 수가 있지만 질적 분할은 신탁으로서만 가능하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언을 활용해서 신탁으로 가고 신탁을 활용해서 유언을 효과를 가져오는,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